그래서 어쨌든 뭐 출신이 어떻든 그건 상관없지만 그렇게 서로 친한 그런 어떤 문학적 교류를 했던 사람들인데 이때가 아주 고도로 정제된 유럽 문화가 너무너무 빨리 이 러시아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 귀족 사회는 러시아어도 하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TV에서 많이 봤잖아요. 러시아 사람들 귀족 집안은 어떻게 해요? 프랑스어로 대화해요. 그리고 독일어는 또 독일어를 별도로 익혀요. 그래서 3개 국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은 자기네들끼리 사교계에서 대화를 할 때는 어떻게 하죠? 러시아어가 아니라 프랑스어로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 웃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시대의 귀족들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언어를 익혔으니까 독일어를 반드시 공부. 다 개인 교사가 있잖아요. 가정교사가. 그래서 가정교사를 채용할 때도 독일에서 온 사람, 프랑스에서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각각 채용해서 얘네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사가 몇 명이 돼요, 귀족 집안에는. 그래서 프랑스어를 익히고, 러시아어도 따로 익히고, 독일어도 따로 익히는. 이거는 뭐 필수예요, 여러분. 이러니, 이 고도에 정제된 프랑스 혹은 영국 문화가 빨리 수입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소설로, 이 소설 창작으로 다 힘이 투입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이렇게 보면 요때 이 청년시대라고 하는 요 작품의 주인공이 니콜렌카 이르테니예프예요, 여러분. 이름도 어려워요.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대학을 가요, 여러분. 누구지? 톨스토이도 사실은 16살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만 나이겠죠? 18살이겠죠? 카잔 대학을 들어가요. 카잔 대학. 거기서 동양어학부에 들어갔어요. 동양어학부. 그러니까 아랍어, 터키어를 하는. 이쪽은 약간 동양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어학부에 들어가서 외교관이 되고 싶어 했대요. 근데 톨스토이는 좀 공부를 못했어요. 위안이 좀 되죠. 공부를 못해도 우리가 소설가와 성자는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이건 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대학 입학 시험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재시험으로 간신히 들어갔어요. 재시험으로 간신히 들어갔는데 어학부에 들어갔는데 그게 또 취향이 안 맞아요. 외교관이 되려고 했는데 1년 다니다 보니까 이게 또 아니야. 그래서 법학부로 옮겼어요. 법학부 한 2년 다니다 보니까 또 시험을 못 쳐, 얘가. 그래서 이 청년시대의 마지막에는 얘가 낙제를 해서 떨어지는 게 나와요, 시험에서. 그리고 학교를 완벽하게 그만두는데 실제로 톨스토이도 한 3년 다니다가 중퇴를 해버렸어요. 중퇴를 해요. 이제 이때 비슷해요. 그래서 톨스토이와 비슷한데 여기서 소설이 이 주인공한테 어떤 거였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요게 나오거든요. 요거는 한번 같이 좀 길어도 읽어볼까요? 시작. 프랑스 소설을 것은 이 한여름 동안의 번째 일이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든가 갖가지의 이른바 신비소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로 나는 시나 비나나 호를 등의 작품을 탐내듯이 탐독했다. 극히 부자연스러운 인물이나 사건이 내게는 현실과 같이 약동하는 듯이 보였다. 나는 작자가 거짓을 쓰지나 않았나 하는 등의 의혹을 갖지 않으려고 아예 생각하는 것을 피했으므로 살아있는 진짜 인물과 사물만이 편자 사이에서 나타났다. 나는 이러한 소설 속 인물들을 실제 사회 어디에서 만난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언젠가 그러한 인간이 틀림없이 태어날 것이라고 굳게 믿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나는 이러한 소설에 담겨있는 갖가지 정력 중 아니라 악을 타도하는 중심인물을 비롯하여 극악무도한 역적의 무리에 이르기까지 등장인물들의 성격의 모든 의사점도 내 내부에서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의심 많은 인간이 의학서를 읽으면서 온갖 병의 징후를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하는 것 같은 시기였다. 이러한 소설에 있는 요소라면 지나친 계획도, 다혈질의 감정도,
얼토당토하는 꿈이나 환상 같은 느낌의 사건도 성격 하나하나도 모두 내 마음에 들었다. 선한 사람이라면 어디까지나 선인, 악한 사람이라면 어디까지나 악인인 것 같이 극히 어렸을 때 상상하고 있었던 인간관과 꼭 일치하는 것이 기뻤다. 그리고 모든 내용이 프랑스어로 쓰여 있어 고귀한 주인공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상한 말을 암기하여 배에 따라서는 고상한 사건에 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지속하게 내 마음에 들었다. 자, 여기까지. 이게 여러분이 우리가 문화를 흡수하는 방식하고 좀 비슷하죠. 내가 좋아하는 그 속의 인물들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따라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때가 이제 프랑스 소설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슈나 이 폴 드콕 같은 사람은 우리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죠. 이런 사람들은 외젠 시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슈가 다 프랑스 소설가예요. 그리고 폴 드코크인데 이 사람들은 좀 약간 대중소설? 그래서 코크 같은 사람은 성애소설 쪽으로 많이 썼대요. 이때 러시아 청년들이 뭘 좋아하는지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리고 뒤마는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썼던 사람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읽으면서 여기서 소설 덕분에 도덕적 가치와 존엄성에 관한 새로운 이상을 품고 이것을 달성하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첫째로 나는 자기의 모든 사업이나 행위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노블 얘기하잖아요. 이게 프랑스어예요. 고상하다는 뜻. 그것을 희망했다는 거죠. 고상한 가치. 그러니까 선한 인물은 계속 선하고 악한 인물은 계속 악한. 그래서 나는 누굴 따르는 거예요? 선한 인물을 따르고 싶은 그것을 희망하는. 그래서 그걸 러시아어로 부르는 거는 이거는 너무 격이 낮아. 그래서 노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색다르게 프랑스어로 나는 노블이라고 했는데 나는 내가 닮고 싶은 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말이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꼼일뽀라고 하는 프랑스어 예의 바른 인간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 청년들이 우리가 매너를 장착해 그러죠, 여러분한테. 지금 여러분의 매너는 뭐예요? 이게 일종의 지금 시대라고 하면 우리는 매너라고 부르겠죠. 근대인들에게 매너를 갖추라고 이제 얘기해서 매너가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초창기 개화기 때 계몽기 신문들은 엄청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도 서구를 그때 받아들이는 입장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식의 예의는 있지만 사실 서구식의 예의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매너를 맨날 선전을 했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그런 거예요. 예의 바른 인간. 그러니까 유럽적인 예의 바른 인간. 근데 그게 뭐예요? 일상적인 습관, 태도, 옷차림 이런 모든 것을 다 가르치는 게 바로 꼼일뽀예요. 꼼일뽀. 그래서 그런 꼼일뽀를 갖춘 주인공을 나는 막 따라하려고 했어. 그래서 이제 소설을 봤더니 어떤 소설이 되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주인공이 짙은 눈썹을 한 그야말로 열정적인 주인공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의 태도, 옷차림을 모방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대요. 정신적으로 자기는 그 주인공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은 뭘 보면 그렇게 주인공하고 같아져요? 어떤 책을 읽으면? 여러분은 고3하니까 푸코? 나는 푸코와 같아 막 이런 건가요? 아니면 누가 있지? 양명? 양명과 나는 같아 막 이런 건가? 왕양면과 나는 수준이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왕양면의 옷차림, 얼굴 막 이런 거 다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거울을 보고 눈썹을 이렇게 면도를 한 거예요. 걔랑 똑같은 인물이 되려고. 찔리죠, 여러분? 그죠? 멋있는 애들을 하려고 여러분 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양쪽을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너무 깎였어. 너무 흉하게 됐어.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 열정적 주인공처럼 눈썹이 진하게 돼서 이렇게 멋있게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스스로를 위안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꼬밀보라고 하는 것을 이 청년시대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그때는 내가 꼬밀보적인 인간이 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교육과 사회가 내게 심어준 내게 생애에서 가장 해로운 잘못된 관념의 하나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근대식 교양,
근대식 매너 이런 게 없으면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우리도 취급을 받았거든요. 우리 시대가 이제 어쨌든 근대화 막 박차를 가할 때 태어나서 중고등학교를 나왔던 세대니까 그때 이 근대식 교양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책을 읽어야 되고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안 믿겠지만 전 욕을 하나도 할 줄 몰라요. 예전에 정말로 욕 하나를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인간으로서 아주 굉장히 이게 정말 격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줄 아는 그런 이상한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해로운 인간이었던 거지. 세상에 보면은. 그래서 이 내가 즐겨하는 주요한 인간 분류법은 귀족이냐 천민이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꼬밀뽀의 인간이냐 아니면 그 반대가 꼬밀레뽀빠예요, 여러분. 오늘 프랑스어가 너무 좀 돼요. 그죠? 꼬밀레뽀빠. 이거는 단정하지 않으며 예법에 어긋나는 인간. 이렇게 오타가 좀 났어요. 어긋나는 인간. 이 두 종류로 나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꼬밀레뽀빠는 다시 꼬밀뽀가 아닌 인간과 일반 민중은 당연히 뭐가 없을까요, 여러분? 이 지식인들이 갖거나 귀족들이 갖는 이런 어떤 교양이나 이 매너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두 종류의 인간으로 또 세분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꼬밀뽀의 인간에게는 존경을 표하고 여러 관계를 맺을 자격이 있다고 간주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두 번째 분류의 인간에게는 경멸, 미움의 감정을 갖고 개인적인 일종의 모욕감마저 품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게 바로 여러분 그 호호가 갈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부류의 인간과 싫어하는 부류의 인간. 근데 이게 뭐예요? 사회가 심어준 매너라고 하는 이것에 의해서 그 기준, 이미지에 의해서 나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회화되는 거죠. 결국은. 그죠? 그걸 그대로 청년시대인 그 톨스토이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꼬밀보의 첫 번째 조건 별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프랑스어예요. 우수한 프랑스어. 특히 그 발음. 그래서 프랑스어의 발음이 나쁜 사람은 즉시 싫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뭐지? 조금 여러분 앞세대? 90년대? 대학생들은 영어였나요? 영어 발음이 오렌지가 안 되면 안 되는, 그죠? 그래서 그런 발음이 안 되는 사람 좀 싫어하는? 여기 기준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꼬밀보의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너무 하찮아. 예쁘게 다듬어진 긴 손톱이에요. 간지가 나겠죠? 여러분 간지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보면 웃지만 여러분 자신이 하는 이런 건 안 웃잖아요. 그죠? 나는 뭐는 포기 못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교나 무도의 기능이나 언변. 사교계를 사로잡는 말솜씨. 무도장을 사로잡는 말솜씨. 이런 것이 별거 아니네요. 꼬밀보가 엄청 고상할 줄 알았더니. 근데 이게 고상함인 거예요. 이 시대의 고상함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최이후의 주요한 네 번째 조건은 일체에 대한 무관심. 나는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어. 그리고 경모라고 하는 것은 없으이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없으이 여기는 색조를 띈 부단한 실정. 그래서 뭔가 나른한. 그래서 이 귀족들의 어떤 그 표상을 보면 굉장히 나른하게 잘 꾸미고, 여러분, 막 향수를 막 뿌리고. 근데 나른한 애들 아시죠? 이게 이때 귀족들이 추구하는 바예요, 여러분. 톨스토이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식, 장갑, 당연히 문구류, 여러분. 여러분 또 문구류에 우리가 집착하죠. 공부도 안 하면서. 근데 톨스토이도 그렇게 공부 잘하지도 않았으면서 나름 이런 것도 집착을 했어요. 그리고 마차. 이거는 지금의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그 자동차에 대한 집착하고 똑같죠. 이런 얘기는 우리하고 좀 안 맞긴 해요. 여기는 내가 보니까 그런 걸 생전 추구하는 사람이 안 오니까 자동차 얘기해도 꿈벅꿈벅해. 우리도 TV에서 봤어요, 여러분. TV에서. 그래서 아주 말도 좋아하고, 옛날에 귀족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마차, 사치하게 막 장식을 해요. 좋은 말을 사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자동차를 몇 대씩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차도 몇 대씩 가지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발이에요. 발. 그 신발을 어떻게 신느냐. 그
그 신발에 어떤 바지를 맞춰 입느냐. 이게 청년시대에서 나온 꼼일보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거 하죠? 아, 쟤는 어떤 바지, 어떤 스타일의 바지를 입고 어떤 운동화를 신었어. 청년들이 집착하는 건 18세기, 19세기, 20세기, 21세기 똑같아요.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보기에는 인간의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어떤 인간이 되려고 막 욕망을 갖겠어요? 꼬밀보를 하려고. 그럼 일반 민중은 취급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반 민중은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간 취급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기준에 의하면.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전형적인 귀족이었어요, 여러분. 전형적인 귀족. 그래서 근데 자기가 생각해보면 자신은 원래 자연스럽게 불가사의하게도 귀족인데 이런 게 다 결여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조차도 이 관념이 아주 철저하게 심어져 있다는 거. 이게 참으로 희한한 일인 거예요. 내가 그런 성향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이런 광풍이 불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몸을 싣게 되는 거고 그걸로 인간을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젊은 시절의 톨스토이는 굉장히 전형적인 기족적인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방랑자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태어난 곳은 모스크바에서 한 200km 떨어진 야스나야 폴리나라는 영지거든요. 제가 이제 한 5년 더 됐나? 5년 전 이 톨스토이하고 도스토옙스키 세미나를 열었었어요. 그래서 전작을 다 읽었어요. 여러분처럼 젊은 친구들하고. 그래서 우리의 그 계획은 뭐였냐면 러시아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러시아로 진짜 갔어요. 그래서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살았던 집, 그 다음에 도스토옙스키가 살았던 집, 박물관 이런 데를 다 가봤거든요. 근데 여기를 못 갔어요. 야스나야 폴리나를. 모스크바에서 좀 멀어가지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평생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았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영주였다고 말씀드렸죠. 지주예요. 일종의 지주. 그래서 근데 러시아 귀족들이 사는 방식이 톨스토이도 그렇게 살아서 굉장히 방탕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후반부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은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건가? 그렇게 반듯하게 태어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톨스토이의 삶을 쭉 보면 정말 50 넘때까지 참 답이 없어요. 우리가 참 혐오하는 인간상이에요. 지금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실 결혼 전까지 술, 여자, 도박 이게 빠져 살았다는 거. 그러니까 낮 2시가 되도록 이 사람은 늘 골아 떨어지는 생활을 반복했어요. 근데 이건 톨스토이만의 특별한 삶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 귀족들은 하루 중에 반나절까지 여러분 낮잠을 잔대요. 반나절. 그리고 해요? 겨우 일어나서 뭐래요? 부인하고 이제 애들을 막 호통을 쳐. 그 기분 나빠지면 어떻게? 술을 마셔. 이게 하루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살면서 사교를 하는 거 외에는 사실 별로 할 일이 없었던 것이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계속 누적하면 자기 살면서도 지겹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왜 러시아에서 1917년에 그렇게 혁명이 일어났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민중들도 혁명을 일으키지만 귀족 자신들도 이런 삶으로부터 탈출하고 싶다는 마음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톨스토이도 이렇게 살았고 굉장히 많은 다수가 진짜 돈을 물쓰듯이 쓰면서 이렇게 그냥 그 많은 귀족들이 그 많은 농로를 거느리고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젊은 시절에 또 자기 얼굴이 톨스토이가 이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자기가 표현하기를 이렇게 이토록 넓은 코, 두꺼운 입술, 작은 잿빛 눈을 가진 인간에게는 현세의 행복이 없다. 자기가 너무 못생겨갖고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을 안 해. 그래서 이런 무도회나 이런 연회에 가면 위축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저렇게 못생긴 애가 있어? 이런 눈으로 자기를 바라본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 별거 아니지만 젊은 시절에는 되게 큰 거 아니에요? 이렇게 꼼일보를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위축이 됐겠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나태와 방종으로 자기를 다 던져요. 여러분. 그 젊은 시절 톨스토이가 여러분 매춘부하고 3년간 동거를 했어요. 청년에게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3년 동거하다가 이 시대 또 인질이 많이 걸렸잖아요, 여러분. 성병이 걸려서 대학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몇 살이에요? 18, 19, 20? 요 시절. 그때 입원을 한 뒤 이제 이걸 반성했어요.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반성해서 그 며칠 뒤부터 처음으로 톨스토이가 일기를 써요. 일기를. 그래서 19살 때 이제 그 시작한 일기가 죽을 때까지 멈춘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19살 때부터 써서 82살 죽는 나이까지 그 톨스토이가 일기를 아주 착실하게 썼어요. 우리가 이 사람의 어떤 생애 전반을 볼 수 있는 건 이 일기를 남겼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좀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한결같이 일기를 썼는데 여기는 자기 관찰이자 자기를 찾아가는 문부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별로 타인에 대한 언급이 없대요. 이 톨스토이의 요 일기의 특징이 자기 분석이에요. 자기 분석,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찬찬히 따지는 일기였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 톨스토이는 뭐예요, 여러분? 문학적 재능을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좀 방탕해서 인질은 걸렸는데, 그래도 제가 힘 있을 때 니우철화는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반성의 그 기제가 돼서, 그 다음엔 자기 일기를 쓰고 자기 분석을 해요.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도 될까? 물론 반성했다고 고치지는 않아요. 고칠 수 없었어요. 물론 그래서 나쁘다고 말하긴 하지만 그 몸부림은 쳤다는 거죠. 톨스토이가 기족으로 사는데 이렇게는 안 살고 싶은데 별로 주변을 둘러봐도 출구가 없어요.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내 옆에 친구를 봐도 모르겠고 내 아버지를 봐도 모르겠고 내 삼촌을 봐도 잘 모르겠어요. 기족의 삶은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여러분들이 왜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할 때 주로 뭐 해요? 반나절쯤 자고 그 다음 늦직하게 일어나서 뭐 해? 게임을 하든가? 게임하잖아. 친구들 동반해서 게임을 하다가 이제 너무 힘들어. 그럼 뭐 해? 술 마셔. 술 마시고 돌아와서 다시 게임하다가 그냥 또 자고. 지금 그런 친구들도 꽤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게임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라고 또 여러분이 항변하겠지만, 뭐 톨스토이는 그 시대의 귀족들은 그렇게 얘기 안 했겠어요? 그게 나쁜 거예요? 이렇게 말 안 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문학적 재능을 발견하면서 23살에 집필을 시작해요. 놀랍죠, 이게. 거의 자서전과 같은 유년시대, 소년시대, 청년시대, 이걸 출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돌아본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삶이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보면 내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자서전적인 소설, 이걸 써서, 근데 너무나 예기치 않게. 사실 톨스토이는 자기가 소설가로 유명해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이 세 편의 작품이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왜 유명해졌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 귀족의 시선으로 자기를 좀 굉장히 예리하게 관찰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마 인기를 얻은 게 아닐까 싶은데, 이게 명성을 주면서 그때 비로소 뭐예요? 작가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뭐 동시대인 이런 그 잡지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진보적 지식인들이 글을 투고를 하는 잡지예요. 그러니까 톨스토이도 투르게네프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여기서 이제 글을 투고하면서 같이 작업을 했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흔히 계몽의 시대잖아요, 이 시대가. 그죠? 계몽의 시대거든요. 이성의 빛으로 우리를 일깨워야 된다고 생각하던 시대. 이성이 인간의 전부라고 생각하던 시대예요. 그러면 이성을 중시하게 되면 결국은 누구를 거부하는 거예요?
신은 사라지고 없다. 신은 없다. 신이 더 이상 인간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 인간이 신의 자리에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시대. 그게 바로 계몽의 빛이잖아요, 여러분. 그 계몽의 빛을 던져준 사람들이 프루동, 그 다음에 쇼펜하우어, 루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톨스토이는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자, 제가 막 어려운 사람 이름을 막 던지는데 앞으로 여러분은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이걸 읽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톨스토이와 이걸 함께 읽으면 돼요. 근데 톨스토이는 사실은 자기가 이제 지주로서 살고 있는데 젊은 시절부터 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갈 때는 이 씨앗이 저 무의식 저편부터 이렇게 조금씩 있다가 터져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톨스토이도 젊은 어린 시절부터 지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지주의 삶을 별로 행복해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마을 끝에 허름한 초가집을 짓고 농부의 딸과 결혼해서 풀을 베고 땅을 갈며 농부처럼 살고 싶다가 톨스토이의 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도시 모스크바에서 살았을 때보다 늘 영지로 돌아갔을 때, 그 폴리아나로 돌아갔을 때 행복감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근데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참외록을 쓰고 나서 완전히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이 농부처럼 살았거든요. 그래서 흰 무명옷, 그 트레이드 마크가 있어요, 톨스토이에. 그리고 항상 뭐예요? 그 가죽 구두를 자기가 만들어요. 직접 농사를 짓고 가죽 구두를, 그래서 가죽 구두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고 있는 신발은 다 자기가 만든 신발, 톨스토이는. 그리고 그 주변에 막 그걸 선물했어요. 어쨌든 그걸 소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느직하게 결혼을 해요. 이거는 이제 1862년 34살의 톨스토이는 18살 여인과 결혼을 해요, 여러분. 소피아 안드레예브나와 결혼을 하는데, 여기에 또 아주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이 집안과 오랜 교류를 해서 사실은 이 소피아의 어머니하고도 톨스토이가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은 이 딸과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막장. 어떻게 이런 막장? 근데 이때 귀족들은 좀 그게 별로 그렇게 막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일은 좀 아니었나 봐요. 그랬어요. 그리고 뭐 톨스토이의 그 연애 여성 편력은 아주 여러분 유명해서 또 얘기 드릴게요. 1885년부터 그 자기 집에서 일하는 농부의 아내가 있어요, 여러분. 농부의 아내. 그 악시냐 바지키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을 되게 좋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랜 내연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오랜 내연 관계 끝에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식을 낳겠죠. 아들도 낳았어요. 그럼 어디다, 이런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고모 집에 보내거나 뭐 어디 숙모 집에 보내거나, 이런 그 귀족과 하녀들 혹은 농부의 아내들, 농노의 아내들, 그러니까 그런 내연 관계를 갖고 낳은 아이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 근데 러시아가 귀족들은 사실은 어려서 떼나요, 애들을. 그래서 별로 아버지의 정, 어머니의 정을 모르고 크거든요. 별로 문제 없이. 그래서 여기저기 딴 데로 보내요. 그래서 그 전쟁과 평화에서 약간 사생아처럼 나온 서자 피에로 베조프라는 인물도 약간 이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랬는데, 아들을 낳은 그 해에 톨스토이는 이 소피아하고, 이 어린 소피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점점 마음에 안 들게 얘기하네. 여러분이 이제 막 더 실망해서 막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소피아한테 결혼 선물을 했어. 뭐를? 자기가 20년간 쓴 일기를 선물을 했어요. 그 일기를 선물했는데 그 20년 동안의 그 일기에는 뭐가 담겨 있겠어요, 여러분? 뭐 온갖 성적인 이 방종의 기록들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18살의 부인이 그걸 다 읽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걸 다 읽은 거죠. 20년의 그거를. 좀 잔인하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결혼해서 되게 행복했어요. 이 소피아하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런 잔인한 짓을 했으니 복수도 좀 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톨스토이가 61세 때 여러분 이런 말을 청년한테 하는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다. 1889년 61세 때 소피아 나이는 45살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45살의 소피아가 사실 지금 생각하면 한참 젊은 나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보다 12살 어린 36살의 타네 에프라고 하는 유명한 음악가가 있어요. 이 음악가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우리가 말 좋아하는 비평가들이 이건 복수극이다. 이건 뭐 스탄 에도에 대한 복수극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는데 또 톨스토이가 그것 때문에 되게 또 괴로워했어요. 자기 자신도. 엄청 괴로워했는데 그렇다고 이런 것 때문에 이혼하진 않아요. 이따가 말하겠지만 이 시대의 귀족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여자에게는 내연남, 남자에게는 내연녀. 그냥 그게 결혼 생활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러면 어떻게 돼? 댓글로 막 난리가 나잖아. 제일 유명한 누구야? 홍상수 감독과 누구야? 김민희. 자기네가 결혼한 것도 아닌데 막 댓글로 막 다 난리 났죠. 자기가 남편 뺏긴 것처럼 막 난리 나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냥 그렇게 묵인하면서 서로 살았던 거예요. 묵인하면서 귀족들이. 그러니까 사실 귀족들의 윤리의식이 어떤 거는 알겠죠. 이걸 보면 러시아 귀족들의 이 윤리의식이라고 하는 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삶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귀족들이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시대. 진짜로. 너무 자연적이고 야만스럽게 살았다고 얘기를 할 만큼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 방탕하고 문란하게. 그러니 그거의 끝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극에 달한 시대가 19세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러시아에서. 그래서 어쨌든 이 망나니 같은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면서 안정되고 그때 이제 뭐예요? 카자흐 사람들,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리나 이런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결혼하고 나서 몇 년 안에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 전쟁과 평화와 안나 까레리나에는 톨스토이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라고 하는 어떤 비전을 담은 삶의 방향을 담은 인물들이 거기에 주조가 돼요.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했던 피에르 베주오프라고 하는 주인공. 그 다음에 안드레이아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어요. 이들은 사실은 톨스토이가 50세 이후 참회록을 쓰고서 살았던 그 삶의 경로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들이에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상으로 삼았던, 그리고 꼭 이 시대에는 이렇게 살고 싶다, 뭐죠 이게? 라고 생각한 그 인물들이 소설에서 그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주인공으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를 해요. 그래서 일종의 방황을 다 방황을 해요. 이 주인공들이 모두 다. 그러다 끝내 어디에 정착을 잘해서 이 영혼의 어떤 정화를 일궈내는 그 결말을 가진 인물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톨스토이 마음속에 자기가 살고 싶은 인물의 초상이겠죠, 여러분. 근데 그걸로 대성공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소설은 톨스토이에게 뭐였겠어요, 여러분? 자기는 방탕하게 살지만 진짜 살고 싶은 모습은 영혼을 구원하고 사는 순례자의 모습, 순례길. 이런 게 바로 톨스토이에게는 소설이었어요.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 출구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내가 그걸 다 놓을 자신은 없잖아요. 그죠? 다 놓을 자신은 없어. 근데 이렇게 살고 싶은 인물의 모습은 있어. 이게 머릿속에 있는 인물과 실제 행위는 너무 간극이 큰 거죠. 사실 따지면. 근데 그걸 소설 속에서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말은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렇게 사는 인물은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인물과 자기 자신이 너무 큰 이 괴리. 이것 때문에 사실 저는 톨스토이가 나름대로는 엄청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